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이 지독한 이야기의 시작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치 않은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줄이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저조차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하나뿐인 아들, 그 민태 녀석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마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싹을 틔우고 있었을 겁니다. 한정식 집에 가장 좋은 별실을 예약하고 사돈될 분들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늦장가가는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과연 어떤 집안의 어떤 규수일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지요. 곧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될 아이 오지혜와 그 부모가 들어섰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아이는 참으로 예쁘장하더군요. 하얀 얼굴에 눈웃음을 살살 치는 모습이 애교도 많아 보였어요. 제 아들 민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제 옆에 앉은 지혜의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며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오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두 아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살 집도 구하고 하나씩 준비해야지요. 제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아이들 시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푼푼히 모으고 안 먹고 안 입어 마련한 아파트 한 채를 떠올리며 건넨 진심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아이고 사부인. 저희야말로 든든합니다. 저희 지혜가 복이 많네요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던 며느리 오지혜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실 민태 씨가 아직 모은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 친구들 보니까 요즘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별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명랑한 목소리, 악에 없어 보이는 미소.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너무나도 당돌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들 민태는 당황해서 지혜야. 농담도. 우리 열심히 모아야지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 반응을 살피는 며느리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요. 사돈 내외는 그저 딸의 말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만 지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허허, 그럼. 부모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와 의자 위에 고이 놓인 명품 가방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시작부터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구나.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저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후회를 불러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결혼 준비는 며느리의 그 선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서울 변두리에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아이들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민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효도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 전부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곧이어 예단과 혼수를 정할 시기가 왔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민태와 함께 저를 찾아왔더군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와서는 소파에 마주 앉아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세상에 예단 같은 구시대적인 건 생략했으면 해요. 그런 거 준비하느라 저희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번거로우시잖아요. 참으로 기특하고 속 깊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답지 않게 생각이 깊구나 싶어 마음이 다 풀리는 듯 했어요. 그래, 지혜야. 내 마음이 참 예쁘다. 그렇게 하자꾸나 제가 흔쾌히 동의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대신에요, 어머님. 저희가 들어갈 집에 채울 혼수 목록은 좀 짜봤어요. 그 목록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장고는 독일 M사, 세탁기는 스웨덴 어사, 소파는 이탈리아 피사, 식탁은 덴마크 비사. 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 상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견적을 내봤는지 각 품목 옆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들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부 합치니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좀 과하지 않니? 국산 제품도 튼튼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전이나 가구는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해야 나중에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안 들어요. 이게 결국 돈 아끼는 길이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제게 사치를 합리화하는 그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아들 민태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이왕 해주시는 거 평생 쓸 건데 좋은 걸로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기죽는 거 보기 싫기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다 갚을게요. 아들의 저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기 살려준다는데 며느리 체면 세워준다는데 어느 부모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은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어머님, 최고예요. 감사히 잘 쓸게요. 라고 외쳤지만 그 웃음 뒤에 언뜻 비치는 승리감과 만족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원하던 것을 얻어낸 자의 흡족함. 그때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그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지난 모든 서운함을 잊을 만큼 기뻤습니다. 핏줄이 생기면 제 손주를 낳아 엄마가 되면 저 아이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지요. 10달을 채우고 며느리는 진통 끝에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제 첫 손녀 아름이었어요. 쭈글쭈글하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산후조리원을 2달이나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손녀를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손녀를 보러 조리원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미역국만 계속 나오는데 질려서 못 먹겠어요. 옆방 산모는 마사지 받으니까 붓기가 쏙 빠졌다는데 저는 왜 그대로일까요? 여기 실력이 별로인가 봐요.
온통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제 친구는 얼마 전에 S호텔 연계된 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거긴 VVIP실에 개인 셰프가 식단 관리해주고 스파 시설도 따로 있대요. 민태 씨한테 말했었는데 어머님은 왜 여기로 예약하셨어요? 방도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이곳도 수많은 산모들이 들어가고 싶어 줄을 서는 곳이었고 비용 또한 제 기준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더 좋은 곳과 비교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손녀를 위해 사간 유기농 베네쩌고리와 은수저 선물 세트를 건넸을 때도 며느리는 건성으로 흘깃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보다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손길보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데 더 열중하더군요. 조리원 천국 힘들지만 행복해. 딸맘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릴 사진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작 아기는 간호사들이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고 며느리는 각종 산후 관리 프로그램을 핑계로 늘 바빴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기는 사랑스러운 제 자식이라기보다는 SNS를 장식하고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리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구나 하는 차가운 확신만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예쁘고 애교 많던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이기심과 허영심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할까, 밥이라도 거를까 싶어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들러 싱싱한 전복과 한우를 사다 푹 고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녀딸 얼굴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바리바리 싼 반찬통을 들고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지요. 제 딴에는 고생한 며느리를 위하고 첫 손녀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제가 사준 비싼 가구들로 번쩍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제 인기척에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서운했지만 애보느라 피곤해서 그러겠지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껏 쌓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모든 선의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름이도 집에 왔으니까요. 분유값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어진 뚜껑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제 양심과 상식을 뒤흔드는 잘 짜인 각본과도 같았어요. 그냥 분유가 아니고요.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알아주는 스위스 최고급 유기농 사냥 분유가 있어요. 청정 알프스 목초만 먹고 자란 사냥의 초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기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특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대요. 황금변을 보게 해주는 특수 식이섬유는 기본이고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래요, 과학. 한 통에 거의 20만 원인데
우리 아름이가 워낙 잘 먹어서 한 달이면 대여섯 통은 금방이에요. 거기에 아기 전용 유산균이랑 비타민 D, DHA 영양제까지 다 최고 등급으로 먹여야죠.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 2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말을 하는 내내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언의 압박과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하는 은근한 무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파 저편에서 아기 옷을 개고 있던 아들 민태가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기 지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요즘은 다들 아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니까 워낙 험한 세상이잖아요.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낯설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것의 문제입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지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 톤을 바꾸었습니다. 눈꼬리를 살짝 내리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만 말씀하세요? 제가 저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아름이 어머님 손녀딸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남들 다 먹이는 좋은 분유 하나 못 먹여서 우리 아름이만 뒤처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속상해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손녀딸과 산후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저를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로 만드는 기술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민태는 그새 아내의 편에 바싹 다가앉아 어깨를 감싸주며 저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민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갓난아기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냥 지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네. 아들의 그 한심한 중재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 시끄러운 상황을 넘기려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더는 이 아이들과 감정적인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돈은 못 준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그 스위스산 최고급 분유, 이름이 뭐냐? 정확한 상품명을 알려다오. 내가 직접 알아보고 메달 박스로 주문해서 이 집으로 바로 배송시켜주마. 할미가 손녀 분유 하나 못 사주겠니? 그걸로 된 것 아니냐? 이것은 제 마지막 양보이자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정말로 손녀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면 현금이든 현물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테지요. 역시나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황한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내 그 표정은 노골적인 짜증으로 바뀌더군요.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요? 온라인으로 사는 건 가품일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사야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더 좋은 게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현금으로 주셔야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모유까지 마르겠어요. 결국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분유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제 주머니에서 나올 현금 10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우유부단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늘어놓았던 반찬통들을 다시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담았습니다.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등 뒤로 엄마, 그냥 가시게요? 엄마,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에 며느리의 당돌한 얼굴과 아들의 한심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라 저를 괴롭혔지요. 분노와 배신감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아온 제 인생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명백한 증거, 저 아이의 검은 속내를 백일화에 드러낼 차갑고 단단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틈만 나면 무언가를 찍고 올리고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곤 했지요. 저는 수소문 끝에 시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과일가게 총각의 어린 조카에게 부탁하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 이름을 검색해 친구 목록을 뒤지니 어렵지 않게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페이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고단한 육아의 현장이 아니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상을 과시하는 전시장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가 갓 태어난 아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초점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목에 건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선명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게시물들은 더욱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아는 템빨, 자유부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사진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세트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100일 선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에는 제가 아름이 100일 잘 치르라고 넉넉히 쥐어준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악어 가죽 질감의 신상 명품 가방이 호텔 침대 시트 위에 고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소품처럼 아기 젖병이 함께 찍혀 있었고요. 산후관리 나에게 투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고급 네일숍에서 손톱 관리를 받는 모습이었고 독박 육아 너무 힘들다는 글이 달린 게시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위선적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가 말한 월 100만 원의 진짜 용도였던 겁니다. 손녀의 입에 들어갈 분유를 담보로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려 했던 것이지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한방,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민태가 출근한 평일 낮 시간을 노려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딸기 상자를 들고 지나가다 들렀다는 완벽한 핑계를 준비했지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향긋한 아기 냄새가 아니라 시큼한 배달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SNS 속 그 깨끗하고 화려한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먹다 남은 듯한 피자, 박스와 치킨 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값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거실이 떠나가라 TV 드라마를 튼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마치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제 인기척에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싱크대 한 구석에 놓인 분유통. 그것은 며느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던 스위스산 명품 분유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저렴한 국산 분유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분유통 상표가 잘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터질 듯이 가득 찬 쓰레기통, 그 맨 위에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쓰레기 봉투를 새로 갈아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을 몰래 소나기에 쥐었지요. 심장이 발각될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 표정은 애써 인자하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좀 치워주마.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그렇게 집을 빠져나와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구겨진 영수증을 펼쳐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SNS 속 악어 가죽 가방을 산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압구정의 유명 피부과에서 슈링크 리프팅이라는 고가의 시술을 받은 내역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아까 찍어둔 분유통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제품명을 입력했지요. 화면에 뜬 가격을 보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저가 7,000원 100만 원을 요구하던 며느리는 정작 제 손녀에게 단돈 7,000원짜리 분유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7,0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제 안의 모든 인내심과 연민, 일말의 희망까지 전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예리한 결심이 칼날처럼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도 참아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혼자 집으로 오너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민태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아마 또 분유값 얘기로 지청구를 들을 것이라 예상하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푸짐하게 차려 저녁상을 내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꾸역꾸역 밥을 먹더군요. 그 숨막히는 침묵의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태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똑똑히 듣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저는 먼저 며느리의 SNS 화면을 열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네일쇼. 위선으로 가득 찬 사진들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하러 몇 번 나간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자주인 줄은 몰랐네요. 아들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화장대보다 초라한 부엌에서 찍은 7,000원짜리 분유통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 딸 아름이가 먹고 있는 분유다. 내 아내는 나에게 스위스산 최고급 분유를 먹여야 한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달라고 했지. 그런데 실상은 이거였더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단돈 7,000원짜리였다. 민태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저는 봉투에서 영수증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과 피부과 시술 영수증. 이건 내가 너희 집에 갔던 날 쓰레기통에서 직접 주운 것들이다. 날짜를 잘 보거라. 내가 아름이 100일 잘 치르라고 넉넉히 챙겨준 바로 그 돈이 내 아내의 가방값과 얼굴값으로 사라졌더구나. 내 딸에게는 7,000원짜리 분유를 먹이면서 말이다. 모든 증거를 눈앞에 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던 아들의 얼굴이 점차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지혜가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힘들다고 애 낳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울하다고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횡설수설했지만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과 사진들 앞에서 그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어온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테이블 위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 자신의 아이가 그 더러운 사기 행각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끔찍한 충격, 그리고 이 모든 징후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한참을 울어 어깨를 들썩이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제껏 본 적 없던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준비해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기만과 위선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처방이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다. 그러니 마지막 선택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파렴치한 애미 밑에서 내 소중한 손주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당하며 크는 꼬락서니는 내 두 눈 뜨고는 절대 못 본다. 만약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저 여자와 계속 살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사준 그 아파트까지 내 손으로 전부 거두어 들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다. 내 딸을 그 기만에서 구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여자의 공범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 손으로 직접 정해라.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최후 통첩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지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아들이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에는 이전의 우유부단함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 민태가 제 집을 나선 후 며칠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제 발로 일어서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맞다면 이 모든 기만과 위선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민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태예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어제 지혜한테 전부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영수증, 제가 엄마 폰으로 찍어서 전부 다 보여줬어요. 아들은 길고 힘겨운 한숨을 내쉬며 지난 밤 벌어졌던 일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첫 반응은 격렬한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 당신 엄마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조작한 거다라며 민태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웠답니다. 하지만 민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힌 영수증과 SNS 사진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추궁하자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뚝 그친 며느리는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민태를 쏘아보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그래, 그래서 뭐? 내가 좀 썼다. 어쩔 건데.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내 성에 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철마다 명품 백사다 바치고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애 낳아줬으면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이야.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체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민낯이 그토록 추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태와의 통화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민태에게 끊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어라라고 말한 뒤 며느리가 건 통화의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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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이전에 애교 섞이고 가식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비명 같은 고성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다 늙어서 할 일이 없으시면 곱게 손주나 보실 것이지. 왜 남의 집 가정사를 염탐하고 이간질해서 이 사달을 내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민태 씨가 저를 벌레 보듯 한다고요. 이혼? 어머님이 뭔데 우리를 이혼시켜요. 내가 이혼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속이고 내 손주를 팔아 내 살이 사욕을 채운 그 죄가 너희를 갈라놓는 것이지. 제 차분한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죄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애 낳고 키우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내 청춘, 내 몸매, 내 경력 다 포기하고 애 낳아줬으면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죠.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돈하고 사셨으니 제 마음을 알기나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아름이 얼굴 다시는 볼 생각 마세요. 민태 씨도 어머님도 우리 아름이한테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든 악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학이 넘어 제 아들 역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악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저는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로 소모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내일 민태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말하는 그 억울함, 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증거들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말해보아라. 올 수 있겠지?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내 가요. 가서 아주 끝장을 내드릴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아직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내일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둡고 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이 저희 집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까지 연출한 비련의 여주인공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태는 그 옆에서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마치 돌처럼 굳어 서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준비해둔 증거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과시하던 사진들을 컬러로 인쇄한 종이 뭉치, 백화점 명품관과 피부과의 영수증, 7,000원짜리 분유통 사진, 그리고 어젯밤 민태가 집에서 찾아내 제게 전송한 새로운 증거들,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호구라서 100만 원은 뜯을 수 있을 듯 키읔키읔 민태는 내가 울면 다 용서해줌 키읔 이라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민태가 은행에서 떼온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아들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의 빚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마치 사건 보고서를 읽듯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스위스산 분유를 먹여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너는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더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 100일 축하금으로 준 돈은 이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 이 가방으로 변해 있었다. 내 아이는 7,000원짜리 분유를 먹고 있었고 그 돈은 내 피부가 시술비와 호텔 식비로 쓰였지. 이 마이너스 통장은 무엇이냐? 민태 월급으로는 내 사치를 감당할 수 없으니 빚까지 내서 쓴 것이냐?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의 창백했던 얼굴은 점차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라며 부인하려 애썼지만 본인이 직접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과 카드 명세서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며느리는 마침내 가면을 집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썼어요. 제가 썼어요. 어쩔 건데요. 며느리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제가 무슨 식모예요? 아가씨 때처럼 예쁜 옷 입고 꾸미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깟 가방 하나, 피부과 몇 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이게 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민태 씨는 무능력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남들은 남편이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저는 제 손으로 벌어서라도 해야죠.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위자료. 내 망가진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그 추악한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돌처럼 굳어있던 아들 민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말이, 인생이라는 말이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워. 민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는 당신의 그 더러운 변명을 들어줄 가치도 없어. 법원에서 보자. 며느리는 그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과 분노가 언제나 남편을 굴복시키는 무기라고 믿어왔겠지요. 그러나 그 무기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며느리의 완전한 패배가 공기 중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삼자대면이 그렇게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해 아는 사람을 통해 수소문하여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민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귀에 익은 교양 있는 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부인,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저 지혜 엄마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 태연한 안부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아이고, 사부인. 우리 지혜가 아직 철이 없어서 뭘 좀 잘못한 모양인데 그래도 애까지 낳은 부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다들 싸우면서 크는 것 아니겠어요? 사부인께서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애 아빠랑도 잘 얘기해서 좋게 풀어야지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화법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부인,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따님과 직접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선을 긋자 사부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한 겹 벗어낸 듯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서운하시네요. 우리 지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사위가 돈을 얼마나 못 벌면 애분유 값을 시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벌리겠어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아내가 기가 죽는 법이에요. 그런 사소한 걸로 사람을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위의 무능력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그 뻔뻔함. 제 딸의 사치와 기망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그 몰상식함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이니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민태가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저럴 줄 알았어요. 지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기어이 저희 집 현관배를 누르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부모 사돈내외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저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체면 때문인지 모를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사돈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박 여사. 그리고 김서방.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어른들이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는 법이 어디 있소?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은 젊은 날의 치기이고
시어머니인 제가 너그럽지 못했으며 남편인 민태가 무능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민태가 그들의 말을 듣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며 이 결혼이 얼마나 뿌리부터 썩어 있었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아가씨 때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아시오? 그깟 가방 하나 피부 관리 좀 받은 걸로 애를 잡는 게 말이 되냔 말이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딸만 못하게 하니 애가 스트레스를 받고 엇나가지. 사돈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남들이 다 도둑질한다고 해서 내 자식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따님의 행동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인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제 말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기망, 유식한 말 쓰시네. 그래서 기어이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겠다. 이 말이군요.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더는 점잖게 굴 수 없지. 우리도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요구 조건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혜, 당신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커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생겼소. 당신 아들이 우리 딸 인생을 망쳤으니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니오.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당장 우리 지혜 명의로 넘기시오. 그리고 위자료로 3억, 현금으로 준비하시오. 양육비는 당연히 별도고 월 300씩 보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넷에 다 퍼뜨려서 당신 아들 사회생활 끝장낼 줄 아시오. 그 터무니없는 요구와 저급한 협박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이 깜빡이다 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명함을 그들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방금 하신 말씀들 제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사기, 횡령,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은 공갈 및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변호사 선임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와 이야기하시지요. 법대로 합시다. 판사님 앞에서 과연 어느 쪽이 파렴치한인지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보면 될 일입니다. 제 말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변호사 명함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는 도로 가져가시지요. 더러운 돈으로 산 음식은 저희 집에 들릴 수 없습니다. 사돈 내외는 치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저는 이 기나긴 전쟁의 2라운드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치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도망치듯 사라지고 우리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 이혼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딱 부러지는 말투에서부터 달고 다른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 며느리의 위선적인 SNS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 7,000원짜리 분유통 사진, 친구와 나눈 모욕적인 메신저 대화, 아들 몰래 만든 마이너스 통장 명세서, 그리고 사돈 내외의 저급한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에 잡힌 주름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검토를 마친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민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 파렴치함을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겁니다.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상습적인 기망 행위와 과도한 사치, 아이에 대한 무관심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녀가 요구할 위자료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아파트 구입 자금의 90% 이상을 제가 부담했다는 금융거래 내역서와 증여세 납부 기록을 통해 제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제외시킨다. 셋째,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과 자격이 없는 며느리 대신 아들 민태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그동안 불안과 분노로 요동치던 제 마음도 비로소 단단한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방식은 법정이 아닌 여론의 장에서 저열하고 비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부 커뮤니티, 이른바 맘카페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 편의 심파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마마보이,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이자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며 며느리의 숨통까지 조여오는 괴물. 시어머니로 민태는 제 어미의 치마폭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마마보이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분유값 100만 원 요구는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의 애끓는 마음을 곡해한 것으로, 명품 쇼핑은 끝도 없는 독박 육아와 산후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도 모르는 사람들은 며느리의 감성적인 글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저와 민태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21세기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 지옥에서 올라온 줄,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재고시를 못하면 애 엄마가 저 지경이 되냐, 똑같은 놈이다 같은 날 선 댓글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글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전화 너머로 단호하게 저를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런 글은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반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팩트로 무장하고 있는 이상 저런 여론전은
결국 제풀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묵묵히 우리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민태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며느리와 함께 쓰던 집안의 공유 클라우드와 컴퓨터 파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이면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할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나눈 단체 대화방의 수년치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저와 민태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마치 한 편의 사기극처럼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해줬는데 대출 하나 없는 통짜래. 완전 호구 제대로 잡았지 뭐야. 민태는 내가 눈물 한 번 보이면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아. 다루기 너무 쉬워서 재미없을 지경이라니까 라는 끔찍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아름이 잠깐 재워놓고 클럽 다녀왔는데 안 깼네. 역시 순해서 좋아. 완전 게이득. 이라는 상습적으로 갓난아기를 혼자 집에 방치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새로운 증거들은 즉시 스크린샷으로 저장되어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추가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태 씨, 이 정도면 재판은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에 호소하며 진실을 흐리고 있지만 법정은 사실과 증거로 말하는 냉정한 곳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흙탕 같던 이혼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우리는 승리를 위한 모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저 추악한 진실을 남김없이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힌 날 저는 아침부터 정갈하게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은 민태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단단하게 맞잡은 두 손에서 이 싸움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가진 슬픔과 분노,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저편에 며느리와 그 부모,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상복이라도 입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수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어 누가 보아도 딱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한편의 감성적인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이 아닌 지독한 시어머니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가득 찬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며느리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치를 부린다며 몰아세운 시어머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아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남편.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제 의뢰인이 잠깐 기댈 곳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여성을 향한 일방적인 마녀사냥이며
저는 그 모든 거짓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태의 얼굴도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사실과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의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 변호사는 준비해온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습니다. 바로 제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민태에게 이체한 내역과 며느리가 결혼 직후부터 탕진하기 시작한 카드 명세서가 나란히 비교된 표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의 모친인 박 여사께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오지혜 씨는 그 감사함을 느끼기는커녕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십시오. 백화점 명품관, 고급 호텔, 피부과 시술, 이것이 과연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띄웠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과 7,000원짜리 분유통 사진, 그리고 1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실이 나란히 제시되었습니다. 피고는 갓난아기인 제 딸에게 최고급 분유를 먹여야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돈 7,000원짜리 분유를 먹이며 그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충당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담보로 한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법정안이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저와 사돈 내외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며느리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가 되자 우리 측은 며느리의 친구였던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지혜는, 아니 오지혜 씨는 늘 돈 많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완전 내 ATM 기계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름이 핑계대면 돈 나오기 더 쉬워졌다고 말하며 웃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증인은 피고를 질투해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증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친구라서 모른 척했지만 아기까지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걸로 사치하면서 SNS에 자랑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질투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증언을 끝으로 첫 변론 기일은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그 가련한 피해자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와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진실의 힘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오고 간 뒤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태와 저는 아름이를 돌보며 애써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감이 엄습해오곤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저 아이의 거짓 눈물에 재판부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양육권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판결 당일 법정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은 지난번보다 더 짙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은 여전히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원고 김민태와 피고 오지혜 두 사람의 혼인 관계에 대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 오지혜의 상습적인 기망행위, 과도한 사치와 채무,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 소홀 등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민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나갔습니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한다. 며느리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음 재산 분할에 대하여 본 소송의 주된 쟁점인 아파트에 관하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매입 자금 대부분을 원고의 모친인 박 여사께서 증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명시된 특유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흡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내외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본인 김아름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본 재판부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사건 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 자료와 가사조사 간의 심층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오지혜는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오히려 사건 본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원고 김민태는 사건 본인에 대한 강한 애착과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원고의 모친 역시 안정적인 양육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김민태를 지정한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장은 덧붙여 피고 오지혜는 원고에게 매월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사건 본인과의 면접 교섭은 초기 6개월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지정된 장소에서 2시간 동안 양육 보조자가 동석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며느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당신들이 다 조작한 거잖아. 판사님, 속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 딸의 팔을 붙잡았고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등 뒤로 한 채 민태와 함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제 손주를 구해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복도를 빠져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는 며느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소송의 압박감과 불면의 밤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제 삶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태와 손녀 아름이는 공식적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우리는 아들네 집으로 가 며느리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집 안가득했던 화려한 명품 가방과 옷까지 값비싼 화장품들을 상자에 담아 착불 택배로 그녀의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마지막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는 순간 민태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더럽고 무거운 짐을 마침내 덜어낸 듯한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 아들을 먹여 출근시켰고 낮 동안에는 온전히 아름이를 돌보는 기쁨에 흠떡 빠졌습니다. 까르르 웃는 손녀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명약보다도 제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서툴기만 하던 아들 민태도 퇴근 후에는 능숙하게 아름이를 목욕시키고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는 듬직한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그렇게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름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화려한 잔치 대신 진심으로 아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한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태의 가장 친한 친구 몇몇과 저와 오랫동안 정을 나눈 시장 상인 몇몇이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름이의 첫 생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돌상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순서가 되자 모두의 시선이 아름이의 작은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름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기어가 판사봉처럼 생긴 작은 나무 망치를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름이가 할머니를 닮아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판사가 되려나 봅니다.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고 제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촛불을 끄기 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름이 앞으로는 상처 없이 사랑만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친구였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었던 그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전 며느리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 지혜 소식 들으셨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 며느리는 이혼 후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데다 친정 부모마저 가문의 망신이라며 그녀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헐값에 팔아 생활했지만 그 돈도 금방 바닥이 났고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글들을 올리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죠, 뭐.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운명이었구나 하는 담담한 생각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아름이를 안고 있는 민태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2년간의 끔찍했던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소중한 손녀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악역이 되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우리 집 거실은 따뜻한 조명과 사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잠든 손녀의 포동포동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을 만들어 나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 모든 지옥을 견뎌내고 얻어낸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가족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민태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며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차분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여성이었지요. 민태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소년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제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해요. 아름이도 참 예뻐하고요.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경계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호되게 대인 경험은 저를 의심 많고 신중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태에게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지켜보아라. 사람 마음처럼 알 수 없는 것도 없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며칠 뒤 민태는 수진이와 아름이를 데리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제 경계심의 절반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아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꾸밈없는 따스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민태와 저를 챙기면서도 아름이가 밥을 잘 먹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냅킨으로 아이의 입을 닦아주고 물을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마치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종종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아름이를 위해 직접 빵을 구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다녀간 날이면 집안에는 온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제 마음의 얼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 며느리 오지혜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금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 교섭일. 그동안은 귀찮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건너뛰기 일쑤였던 그 아이가 갑자기 꼬박꼬박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면접교섭 장소인 키즈카페에서 오지에는 아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름아, 아빠가 새엄마 데려왔다며? 그 아줌마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 다 가짜야. 너한테서 아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 내 엄마는 나 하나뿐이야, 알았지? 3살배기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아이는 집요하게 아이의 마음에 독을 심으려 했습니다. 면접교섭이 끝나고 돌아온 아름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하며 제품에 안겨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아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면 저 멀리서 망부석처럼 서서 우리를 노려보는 오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원한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와 제 손녀를 쏘아보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민태의 회사 근처에도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는 민태의 차를 말없이 따라오거나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태의 휴대폰은 그녀가 보낸 의미를 알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이 섞인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희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수진 그 여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름이는 내 딸이야. 반드시 내가 데려올 거야.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 현관에는 고성능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고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집안의 공기는 다시 차갑고 불안한 긴장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끝났다고 믿었던 악몽이 더욱더 질기고 끈질긴 형태로 우리를 다시 올가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에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왔지요. 민태와 수진이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집착과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한번 가장 비열하고 잘 쓰는 무기, 바로 거짓 여론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독했습니다. 오지에는 대포폰과 VPN까지 동원하여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를 만들어 다시 한번 맘카페와 대형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의 심파조와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 끝에 아이까지 빼앗기고 이혼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녀는 자신이 민태로부터 철저한 경제적 통제와 감정적 고립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라며 내놓은 것은 생활비가 바닥난 텅 빈 통장 잔고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 돈으로 아이와 한 달을 살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짓 설명이었습니다. 민태가 자신을 무시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머리맡에서 한숨을 쉬며 자신을 위축시켰다는 등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름이의 양육 환경을 일부러 저해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위해 사놓은 유기농 식재료를 사치스럽다며 몰래 버리고 아이에게 일부러 갓산 저급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 엄마는 돈만 밝히는 속물이란다. 내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같은 말로 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아이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은 제가 예전에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잘 먹으니 할미는 돈 버는 보람이 있네 하고 기특해하며 말하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한 뒤 돈이라는 단어만 강조하여 마치 제가 아이를 돈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람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리적인 괴롭힘을 묘사한 내용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소시오패스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며 우리 가족의 신상 정보를 퍼나르기 시작했고 민태의 회사와 제가 사는 아파트 주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민태의 회사에는 직원 인성 교육 똑바로 시켜라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저희 집 현관문에는 양심도 없는 것들이라는 욕설이 담긴 쪽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동보호기관의 직원과 경찰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경찰과 상담사는 집안을 둘러보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름이와 저희의 모습을 본 뒤 오해였다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고 민태는 회사에까지 피해를 끼쳤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수진이가 그날 저녁 민태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민태 씨,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 저 여자가 만든 거짓의 덫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이번에는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이의 그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2년 전에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변호사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선을 아주 심하게 넘었군요.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으로 처벌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력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안위를 위협하는 이런 행동은 현재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나아가 친권상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오지혜를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소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완전 배제 그리고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적 압박이 시작되자 오지혜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셔쳐오자 그녀의 부모조차 이제 더는 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그녀를 완전히 내쳤다고 합니다. 재정적,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린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마지막 면접교섭일, 슈퍼바이저가 동석한 상담실에서 아름이를 만난 그녀는 갑자기 돌변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데리고 농성을 벌이려 했습니다. 아무도 내 딸 못 데려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광기 어린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슈퍼바이저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태,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금방 제압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엉엉 우는 아름이를 품에 안으며 민태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지혜가 더 이상 아이의 엄마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그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덫을 파놓았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판 그 덫에 스스로 빠져버린 셈이었습니다. 오지혜가 면접교섭 장소에서 벌인 끔찍한 소동은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냉정했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먼저 스토킹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지에는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는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이미 기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맘카페 게시글의 IP 추적 결과는 그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전 남편과 그 가족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그들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린 딸을 거짓 주장의 도구로 삼고 그 아이의 안위마저 위협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엄격한 접근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의 이마에 정과자라는 붉은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가정법원에서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와 면접교섭 장소에서의 소동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는 불을 보다 뻔했습니다. 오지에는 최후 진술에서까지 눈물로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딸의 천륜을 끊는 것만은 제발 아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이번에는 민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의 허락을 얻은 민태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단 한순간도 아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천륜은 아름이에게는 죽음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제 딸을 저 여자의 그 끔찍한 집착과 광기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 딸 아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자와의 모든 법적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태의 진심 어린 호소에 법정 안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재판장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 김민태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 오지혜의 사건 본인 김아름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킨다. 땅, 땅, 땅. 판결 봉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이나 접근 금지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고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소리였습니다. 오지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아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판결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민태와 수진이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동이 된 아름이는 수줍게 꽃을 뿌리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름이가 수진이의 품에 안겨 조그만 입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비로소 해도 된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수진이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물론이고 문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민태까지 함께 숨죽여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둑이 터진 듯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받고 경계하던 아이의 마음이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태는 제 옆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평생 흘렸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뜨겁고 성스러운 깊은 회한과 감사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파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민태와 수진이가 등을 맞대고 앉아 각자의 책을 읽고 그 사이를 오가며 아름이는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빠, 이건 아빠야. 이건 엄마고, 이건 할머니, 이건 나. 아이가 제 그림을 자랑할 때마다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전 전 며느리가 있던 시절의 그 집은 언제나 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텅 비어 있는 듯 삭막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값비싼 물건 하나 없어도 세상 가장 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길고 긴 시간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민태와 수진이 그리고 아름이.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진하고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수진이는 민태가 생강을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음식에서 생강을 빼고 아름이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공룡 인형을 찾아 품에 안겨줍니다. 그런 사소하고 다정한 마음들이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겠지요. 전 며느리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도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 또한 온전히 그녀의 몫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녀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늘이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닿지 않도록 아주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사계절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며시 흔듭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평화로운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저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막아내는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역할은 그저 이 아이들의 든든한 할머니이자 어머니로서 제가 지켜낸 이 아름다운 정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나는지를 행복하게 지켜보는 것뿐입니다.